1971년 8월 23일 서울 대방동에서요 정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네, 시내버스 한 대가 군인들한테 포위된 채로 불길에 휩싸인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당시 정부는 이들을 무장공비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이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랑 관련 기록들을 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비가 아니었어요. 북한군이 아니었다. 네,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비밀 특수부대, 코드명 684 부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북파 임무를 받은 그들이 암살 목표였던 평양 주석궁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든 청와대로 네, 왜 청와대로 향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시작점인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국가가 어떻게 이들을 만들고 이용하고 또 어떻게 버렸는지 그 3년 4개월간의 비극적인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모든 비극의 씨앗은 1968년 1월 21일에 뿌려졌더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1.14 사태. 김신조 사건 말입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바로 뒤편까지 침투해서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고 외친 사건. 당시 한국 사회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요. 이건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위협. 건인데 그 심장부인 청와대 코앞까지 적의 침투를 허용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네요. 여기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뭐랄까 극단적인 보복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미러링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북한이 31명을 보냈으니 우리도 똑같이 31명의 결사대를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암살하겠다. 정말 영화 같은 계획이요. 네, 그 광기 어린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1968년 4월에 창설된 684 부대입니다. 684 부대. 창설 연도인 68년과 월인 4월을 따서 만든 코드명이죠. 공식 명칭은 공군제 2325 전대 299 파견되었고요. 공식 명칭은 따로 있었군요. 네, 이 부대를 훈련시킬 장소로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 실미도가 선택됩니다. 왜 하필 실미도였을까요? 지도를 보면 육지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바로 그 고립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배가 없으면 오갈 수 없는 섬이라는 점이 완벽한 통제와 보안 유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아하. 그런데 바로 이 고립이라는 선택이 이 섬을 법과 인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부대원들은 국제법상 포로 대우도 국내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국가에 의해 기획된 유령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영화 실미도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많은 분들이 부대원들을 사형수나 흉악범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국방부 자료를 보기 전까지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더군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원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자료에 나온 충북 옥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한 마을에서 청년 7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중 5명이 실미도 무대원 명단과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납치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취업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업 사기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거다. 임무를 완수하면 장교로 임관시켜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달콤한 말로 유인한 거죠.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배에 올랐던 청년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신분증을 뺏기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생존 귀간병의 증원 기록을 보니까 인간병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인간성 말살 과정 그 자체였어요. 맞습니다. 바다에 머리를 박게 하는 물고문이나 몽둥이 구타는 그냥 일상이었고요. 일상이었다고요? 네. 더 끔찍한 건 31명 중에 7명이 봉기가 일어나기도 전에 훈련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7명이요?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된 훈련에서 사망률이 20%가 넘었다는 건 이게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학살에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죠. 사망 원인들도 하나같이 너무 끔찍해요. 단순한 훈련 중에 익사도 있지만 탈영을 시도한 동료를 다른 대원들 손으로 직접 때려 죽이게 한 직결 처형이라뇨. 심지어 한 대원이 선박, 무의도에서 민간인 여성을 상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상부에 보고하면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질까 봐 그 사건. 기관병들이 해당 대원을 다른 대원들에게 몽둥이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사건은 실미도라는 고립된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의 법질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부대 내의 폭력적인 논리만이 지배하는 무법지대였던 거죠. 그야말로 지옥이었겠네요. 네. 대원들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점차 인간성이 파괴되어 갔던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훈련을 3년 넘게 견뎌내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극한의 훈련을 받는 동안 국제 정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대탕트라는 흐름인데 이 변화가 부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나요? 1969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 체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전 세계적으로 화해와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죠. 이게 바로 대탕트입니다. 이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1970년대 초부터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해요.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김일성 암살 부대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겠네요. 정확합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을 넘어서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한폭탄이자 정권의 칩으로 전락한 거죠. 시한폭탄. 결정적으로 684부대 창설을 주도했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물러나고 이후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부대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바뀐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네, 이후락은 전임자의 작품이었던 684부대를 아주 골칫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국가의 관심이 끊기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보급 중단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71년 무렵에는 대원들에게 지급되던 부식이 거의 끊겨서 꽁보리밥에 소금물로 국을 끓여 먹는 수준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지어 그들에게 배정된 부식비와 운영비마저 중간 간부들이 횡령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요. 잘 살게 해주겠다던 국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군요. 단순한 방치를 넘어서 대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이요? 작전이 취소되었으니 비밀 유지를 위해 우리를 전부 죽일 것이다 라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부에서 부대를 정리하라는, 즉 대원들을 제거하라는 암묵적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생존 기관병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에 의해 제거될 위기에 처한 거네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생존 기관병의 증언에 따르면 거사 직전의 훈련병들은 밤마다 모여서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싸우다 죽을 것인가를 격렬하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없었네요, 정말. 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군요. 1971년 8월 23일 새벽 6시. 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기관병 숙소를 급습해서 교육대장을 포함 18명의 기관병 중 12명을 살해하고 순식간에 섬을 장악하죠. 3년 4개월간 쌓이고 억눌렸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상륙해서 버스를 탈취하고 서울로. 네, 이들은 어선을 탈취해서 인천 독배부두에 상륙한 뒤 시내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그들이 외친 목적지는 단 하나,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자료에 나타난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것. 단 하나였더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따지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건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벌인 마지막 인정투쟁이었습니다. 인정투쟁. 우리는 범죄자나 유령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따른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처절한 절규였죠. 하지만 그 절규는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네, 군경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완전히 길을 막아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군요.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터뜨려 집단 자폭을 감행한 거죠. 이 폭발로 대원 20명이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 인질과 버스 밖의 경찰관도 이 과정에서 희생되었고요. 민간인 희생자도 있었군요. 네,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려던 마지막 몸부림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은 셈이죠. 정말 끔찍한 결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아수라장에서 4명의 대원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네, 4명. 하지만 이들을 기다린 건 치료가 아니라 중앙정보부 지하실의 가혹한 고문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정부는 사건 초기 무장공비 소행이라고 발표했다가 생존자가 나오자 말을 바꿔 이들을 특수범으로 규정합니다.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낙인을 찍어버리는군요.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선 변호인은 변론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비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생존 대원들에게 군 법무관이 찾아와서 한 약속이요. 항소와 상고를 모두 포기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려 목숨은 살려주겠다. 네, 바로 그거요.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청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면 사형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세상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야말로 사법살인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비공개 재판 기록에 남은 그들의 최후 진술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네. 김일성에게 겨눠야 할 총구를 동포에게 겨누게 된 이 불행했던 공작원들이 있었음을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마지막 호소마저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1972년 3월 10일 새벽 사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국가는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시신마저 어딘가에 비밀리에 안매장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네. 그들은 그렇게 국가에 의해 2번 죽임을 당하고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실미도였죠. 맞습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네,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 드디어 대원들이 사형수나 흉악범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이었으며 국가의 기만적인 모집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늦게나마. 네, 늦었지만 국가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진실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형당한 4분의 유해를 찾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끈질긴 추적 끝에 경기도 벽제리 공동묘지를 유력한 안매장지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벌였죠. 안타깝게도 2024년 10월까지 이어진 발굴 작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했군요. 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형이 변하고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기 전에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묻어주고 싶다는 늙은 유가족들의 절규가 발굴 현장에 울려 퍼져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건 발생 53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네, 했죠. 그런데 이마저도 논란이 됐더군요. 장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 사과한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대신 사과문을 읽는 대독 형식이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유가족들이 이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냐며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합니다. 반쪽짜리 사과였죠.
유해 발굴 실패와 진정성 없는 사과, 이 두 가지 사건은 실미도 비극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전부 읽고 나니 실미도 부대원들이 맞서 싸운 진짜 적은 북한 김일성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을 필요에 따라 쓰고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려려 한 국가의 기만과 폭력,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처절했던 서울 진격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인간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벌였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은 과연 한 개인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직도 사건이 종결된 대방동 현장에는 그날의 비극을 제대로 알리는 표지석 하나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을 4명의 유해와 온전히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31명의 청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은 국가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그 섬에서 훈련병들에게 직접적인 가혹행위를 했던 기관병들의 문제입니다. 아, 기관병들. 자료를 보면 그들 역시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들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평범한 개인이 거대한 국가 폭력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과연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그저 명령에 순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립니다.